셜록 홈즈 종색 연구 제2부 3. 존 페리어 선지자와 이야기하다. 제퍼슨 호프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난 지도 3주일이 지났다. 존 페리어는 젊은이가 돌아오면 수양딸을 곧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밝고 행복한 표정이 어느 설득보다도 이번 결정을 체념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페리어는 전부터 딸을 모르몬 교도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오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모르몬 교회의 교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성자들의 땅에서 이단설을 표현한다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이단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다. 너무 위험해서 신앙심에 깊은 덕망이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종교상의 의견으로 오해를 받아 즉시 박해를 받을까봐 말할 때는 숨을 죽이고 속삭일 정도였다. 한번 박해를 받은 사람은 그들 자신이 박해자가, 그것도 가장 혹독한 박해자가 되었다. 스페인 세빌의 종교재판, 독일의 야간 비밀재판, 이탈리아의 비밀결사라 해도 유타주를 검은 구름으로 휩싼 모르몬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의 신비성은 이 조직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전지전능한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은 없었다. 교회에 반대한 사람은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비밀 재판관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었다. 경솔한 말이나 조급한 행동에는 멸망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이 무서운 힘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겁에 질려 떨었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들을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처음에 이 막연하고 무서운 힘은 모르몬교를 믿었다가 나중에 떠나려는 변절자에게만 가해졌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성인 여자의 공급이 점차 부족하게 되었고 여자가 없으면 일부 다처의 교의도 보잘것없는 교의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디언들이 출몰할 적이 없는 곳에서 이주자들이 살해되고 총격을 받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고 장로들의 부인으로 새 여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 젖은 얼굴에 공포의 표정을 갖고 있었다. 길을 가는 나그네들은 산속에서 복면을 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남의 눈을 피해 소리 없이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와 소문들은 실체를 갖게 되었고 여러 차례 거듭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는 바람에 마침내는 뚜렷한 명칭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서부의 외딴 목장 지역에 가면 다나이트 갱이니 복수의 천사이니 하는 불길하고 흉악한 이름의 무리들이 있다.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조직의 정체는 알았지만 그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는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늘어날 뿐이었다. 또 조직의 정체는 알았지만 누가 이 무자비한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교의 이름 아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폭행에 가담한 자의 이름은 굳게 비밀에 붙여졌다. 예언자나 그의 사명에 대한 의혹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려 해도 그 친구가 밤에 총칼을 들고 무서운 형벌을 가하러 오는 단체의 일원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웃을 두려워했고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을 남에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존 페리어가 밀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르스름한 머리에 뚱뚱한 중년 남자가 현관으로 통하는 오솔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브리검 영이었다. 이러한 방문이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페리어는 당황하여 모르몬교 우두머리를 만나러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인사를 냉담하게 받고 엄숙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갔다. 페리어 형제여.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밝은색의 속눈썹을 가진 눈으로 페리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교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은 오늘날까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 왔소. 사막에서 굶어 죽게 된 당신을 구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선택된 땅으로 무사히 데리고 와서는 큰 땅을 준 것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것도 우리였소. 안 그렇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즉 당신이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우리 모르몬교의 관행에 따르라는 것뿐이었소. 당신은 그것을 약속하고도 내가 들은 보고가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던데. 내가 약속을 무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페리어는 두 손을 들고 항변했다. 제가 공동기금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안 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 부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언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인사할 수 있게 이리로 부르시죠.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자격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은 딸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모르몬 교회의 지도자는 말했다. 당신의 딸은 이제 다 자라서 유타의 꽃이 되었고 이곳에 지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엽게 보고 있소. 존 페리어는 마음속으로 신음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소. 당신 딸이 이방인과 결혼 약속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오. 이것은 틀림없이 뜬 소문이라고 믿소. 성인 조셉 스미스의 율법 제13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요? 참된 신자의 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방인의 아내가 됨은 극히 흉악한 죄가 되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신성한 신앙을 가졌다는 당신과 딸이 그것을 어겨서 고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존 페리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말채찍만 만지작거렸다. 이 한 가지로 당신의 모든 신앙이 시험당하게 되는 것이오. 장로회는 이렇게 결정했소. 딸은 젊으니 늙은이와 결혼시키라고 하지는 않겠소. 또 딸의 선택권을 빼앗지도 않겠소. 우리 장로들은 각자 많은 젊은 여자가 있으니 자식들에게도 주어야겠소. 스탱거슨에게는 아들이 있고 드레버도 아들이 있소. 두 집 다 딸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오. 당신의 딸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고르도록 하시오. 둘 다 젊고 돈도 있으며 신앙심도 깊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페리어는 미간을 모으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 딸은 아직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안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겠소. 영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한 달 후에 루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는 현관을 나가다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몸을 돌려 불꽃이 이는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존 페리어,
장로회의 명령을 거스를 만큼 의지가 약할 바에는 당신들은 지금쯤 시에라 블랭코의 해골로 뒹구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소. 영은 손을 위협적으로 흔들고 문 밖으로 나갔고 페리어는 자갈길을 걸어가는 그의 무거운 발굽소리를 들었다. 페리어가 두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이 문제를 딸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데 부드러운 손이 자기 손 위에 얹히는 바람에 고개를 드니 딸이 옆에 서 있었다. 루시의 겁먹은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딸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안 들을 수 없었어요. 루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쩡쩡 울렸거든요.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좋죠? 겁내지 마라. 그는 루시를 끌어안고 넓고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밤색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자. 넌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지는 않았겠지? 루시는 흐느끼면서 페리어의 손을 꼭 잡기만 했다. 알았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 그렇다는 대답은 나도 듣고 싶지 않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또 기독교인이다. 그것으로 봐도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곳 사람들보다는 낫다. 내일 네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알리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봤다면 그는 전보보다 빨리 돌아올 거다. 루시는 아버지의 표현이 우스워서 눈물 진 얼굴로 웃었다.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언자를 거역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해요. 틀림없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대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를 거역하지 않았어. 페리어가 말했다. 거역한 다음에나 그런 걱정은 하자. 앞으로 한 달의 여유가 있다. 그때는 유타를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유타를 떠나다니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농장은 어떻게 하고요? 팔아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현금을 만들고 나머지는 버려야겠지. 루시, 그 생각을 지금 처음 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복종하기는 싫다.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난 아메리카 사람이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나 보구나. 만일 그가 이 농장을 빼앗으려 했다가는 총알 세례를 받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퍼슨이 올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동안은 걱정 말고 눈이 붓도록 울지 말거라. 제퍼슨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게 대들지 모르니까. 겁낼 것은 하나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다. 존 페리어는 루시를 안심시켰지만 루시는 그날 밤 아버지가 모든 문을 단단히 잠근 다음 침실 벽에 걸려있던 녹슨 산탄총을 닦아 총알을 넣는 것을 보았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2부 4. 필사의 도주 존 페리어는 모르몬의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솔트레이트 시티로 가서 네바다 산맥으로 가는 아는 사람에게 제퍼슨 호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맡겼다. 편지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하루빨리 그가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보내고 나자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농장 가까이 갔을 때 대문 기둥에 말이 한 필씩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페리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두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얼굴이 창백하고 긴 한 사람은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기대고 두 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목이 굵고 얼굴이 부은 것 같은 다른 젊은이는 창가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휘파람으로 유행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페리어가 들어가자 두 사람은 페리어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핸들의자에 있는 젊은이가 말을 했다. 우리를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엘더 드레버의 아들이고 나는 조셉 스탠거슨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 사막에 있는 당신을 참된 교회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좋으신 때를 골라서 대단히 고운 가루로 빻으십니다. 다른 남자가 코먹은 소리로 말했다. 존 페리어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두 명이 누군지 짐작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것은 스탠거스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 둘 중 어느 쪽이든 당신이나 따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아버님의 충고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부인이 4명밖에 없고 여기 있는 드레버 형제는 7명이니 제게 오라는 요구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스탠거슨 형제. 드레버가 소리쳤다. 문제는 아내가 몇 명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나 부양할 수 있느냐는 데 있어. 아버지가 물레방앗간을 물려주셨으니 내가 더 부자야. 하지만 장래는 내가 더 좋아. 스탠거슨도 지지 않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면 아버지의 유피공장과 가죽공장은 내 것이 돼. 그리고 나는 자네보다 나이가 많고 교회에서도 더 높은 지위에 있어. 이것은 아가씨가 결정할 문제야. 젊은 드레버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능글맞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루시의 결정에 전부 맡기기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존 페리어는 두 방문자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문가에서 씩씩거렸다. 이보게들. 드디어 페리어가 그들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딸이 부를 때는 여기에 와도 되지만 그 전에는 너희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군. 두 젊은이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처녀 때문에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은 처녀나 그녀의 아버지 두 사람에게 더없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 방에서 나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네. 페리어는 소리쳤다. 하나는 문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던져지는 거야. 어느 쪽으로 나갈 건가? 그의 갈색 얼굴은 너무 사납게 보였고 무시무시한 손이 위협적이어서 두 사람은 벌떡 일어서서 재빨리 나갔다. 늙은 농부는 그들을 문까지 따라가서 비꼬는 듯이 말했다. 너희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결정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게. 당신 무사하지 못할 거야. 스탠거스는 창백한 얼굴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은 선지자와 장로회에게 도전한 거야. 죽을 때까지 후회할 줄 아시오. 하나님이 손이 당신을 무겁게 누를 거야. 젊은 드레버가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당신을 없앨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없애기 시작하겠어. 페리어는 화를 내며 고함쳤다. 그가 위층에 올라가서 그의 총을 가지고 오려는 것을 루시가 팔을 잡고 말렸다. 그가 루시를 뿌리치기 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페리어는 그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다. 위선적인 불량배들 같으니.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그놈들 중 한 놈의 마누라가 되는 것을 보느니 네가 죽는 게 낫겠다.
나도 그래요, 아버지. 루시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하지만 제퍼슨이 곧 올 거예요. 그래, 머지않아 올 거야. 저 불안당 같은 놈들이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올수록 좋을 텐데. 그때는 정말로 누가 나타나서 이 고집센 늙은 농부와 그의 양딸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줄 때였다. 전체 개척지 이주사를 들춰봐도 장로의 권위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한 예는 없다. 사소한 잘못에도 엄한 벌이 가해졌다면 이런 커다란 반역을 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페리어는 그의 부와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만큼 유명하고 부자였던 다른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들의 재산은 교회로 넘어간 사실이 전해 있었다. 페리어는 용감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위에 도사리고 있는 막연하고 흐릿한 공포에는 몸을 떨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입을 굳게 다물고 똑바로 상대할 수 있으나 이런 긴장감은 그의 기운을 빼앗았다. 그는 딸에게는 자기의 공포를 감추고 그 일 전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척 했으나 그녀는 아버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챘다. 페리어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충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으나 그것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됐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침대 이불의 가슴 부분에 작은 종이 쪽지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가 서투르게 써 있었다. 괘씸할 기간을 29일 준다. 그 이후는 하고 그 다음에 그은 줄은 어느 협박보다도 더 무서웠다. 모든 창문과 문을 다 잠갔고 하인들은 모두 집 밖에서 자는데 이 경고장이 어떻게 그의 방에 들어왔는지 존 페리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종이를 구기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일로 인해 그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29일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말한 한 달에서 남은 날짜가 틀림없었다. 이런 신비한 힘으로 무장한 적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나 용기는 어떤 것이란 말인가. 핀을 꽂은 그 손이 그의 가슴을 내리칠 수도 있었고 그랬더라면 자기는 누가 자기를 해쳤는지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더욱 놀랐다. 페리어가 딸과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루시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위를 가리켰다. 천장 중앙에는 틀림없이 막대를 불에 태운 것으로 쓴 28이란 숫자가 적혀 있었다. 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페리어는 그것을 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총을 들고 앉아 감시했지만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는 현관문 바깥에 27이라고 페인트로 커다랗게 써 있었다. 이렇게 날짜는 흘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의 적은 기록을 계속하여 한 달에서 앞으로 그에게 얼마가 남았는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써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운명적인 숫자는 어떤 때는 벽에 나타났고 어떤 때는 마룻바닥에 나타났으며 가끔 숫자를 쓴 작은 나무 판자가 앞들 문이나 울타리 위에 붙어 있기도 했다. 존 페리어가 아무리 경계를 해도 경고장이 매일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는 그것을 볼 때마다 미신에 가까운 공포심이 일어났다. 그는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줄곧 안절부절 못했으며 두 눈은 쫓기는 짐승의 눈처럼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이제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그것은 네바다에서 젊은 사냥꾼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20일이 15일이 되고 15일이 10일이 되었지만 떠난 사람으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날짜는 하루하루 줄어들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길에서 말굽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는 마소를 부리는 목동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호프가 도착한 줄 알고 늙은 농부는 문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5일이 4일이 되고 다음에 3일이 되었을 때 그는 실망하여 도주하는 것을 포기했다. 자기 혼자뿐이고 거주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잘 모르는 그는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은 엄중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어서 아무도 장로회의 허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었다. 어디를 보나 앞으로 닥칠 운명을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페리어는 딸의 수치로 여기는 일에는 죽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혼자 앉아서 자기가 처한 난국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다. 그날 아침에 집 담에 2라는 숫자가 나타났으니 날만 세면 허락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연하고 무서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딸은, 내가 죽은 다음에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고개를 떨구고 자기의 무능력함에 흐느꼈다. 무슨 소리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무엇을 살살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했으나 밤의 정적 속에서 분명히 들렸다. 그 소리는 집의 현관문에서 나고 있었다. 페리어는 현관홀로 살금살금 가서 귀를 바짝 기울였다. 그 이상한 소리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나직하게 들렸다. 누군가 문을 나직이 두드리고 있었다. 자객이 비밀법정의 명령을 수행하려 온 것일까? 아니면 주어진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경고를 쓰려는 어떤 놈이 온 것일까? 존 페리어는 온 신경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가슴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공포심보다는 즉시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으로 뛰어가서 걸쇠를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밖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밤은 활짝 개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농부의 눈에는 울타리가 쳐지고 문이 있는 앞들이 보였으나 앞들이나 바깥길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페리어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좌우를 둘러보다가 자기 발 주위를 내려보았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놀랍게도 팔다리를 쭉 뻗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페리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 벽에 몸을 기대고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막으려고 손으로 자기 목을 잡았다. 처음에는 엎드려 있는 것이 다쳤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은 뱀처럼 소리 없이 땅을 빨리 기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서서 문을 닫았는데 사나운 얼굴에 결의에 찬 모습을 한 제퍼슨 호프였다. 페리어는 더욱 깜짝 놀랐다. 이런 맙소사. 존 페리어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깜짝 놀랐네.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났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제퍼슨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페리어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남긴 찬 고기와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는 허기진 배가 채워지자 물었다. 루시는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래, 루시는 아직 위험을 몰라. 다행입니다. 사방에서 이 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어서 왔습니다. 놈들은 빈틈없지만 와쇼에게는 당하지 못합니다. 존 페리어는 헌신적인 자기 편이 있다는 것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젊은 남자의 억센 손을 기쁜 마음으로 꽉 잡았다. 자네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우리가 처한 위험과 고난을 같이 극복하려고 이곳에 올 사람은 많지 않아. 사실입니다. 젊은 사냥꾼은 말했다. 저는 영감님도 존경하지만 이 일이 영감님 혼자 일이라면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기 전에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루시 때문에 이곳에 왔고 루시가 다치기 전에 제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 오늘 밤에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나는 당나귀 한 마리와 말 2피를 독수리 골짜기에 숨겨놨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황금으로 2,000달러와 지폐로 5,000달러가 있네. 그만하면 됐습니다. 저도 그만큼은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어 카슨시티로 가야 합니다. 루시를 깨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인들이 집안에서 자지 않아 다행입니다. 페리어가 딸을 깨워 앞으로 있을 여행 준비를 시키는 동안 제퍼슨호프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찾아서 작은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산에는 우물이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아는 그는 작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다. 호프가 준비를 끝내자마자 농부는 여행 준비를 끝낸 딸을 데리고 왔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짧지만 뜨거운 인사로 그동안의 마음을 대신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제퍼슨호프는 앞으로 닥칠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그 위험을 꿋꿋이 상대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같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앞문과 뒷문은 놈들이 지키고 있지만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는 산을 반쯤은 넘을 것입니다. 만약 잡히면 어떻게 하지? 페리어는 물었다. 호프는 상의 앞으로 삐죽이 나온 권총 손잡이를 손으로 탁 때리며 일그러진 미소를 띠고 말했다. 놈들이 많으면 두세 놈은 죽이고 같이 죽는 거지요. 집안의 불은 모두 껐고 페리어는 컴컴한 창문을 통해 지금은 그의 것이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희생에 대해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그에게는 딸의 명예와 행복이 재물의 손실에 대한 회한보다 더 중요했다. 들판의 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렸고 말없이 넓게 퍼져있는 밭의 곡식을 보고 있노라면 그곳에 사리가 숨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사냥꾼의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을 보면 그가 집으로 접근하면서 무엇인가 본 게 틀림없었다. 페리어는 황금과 지폐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었고 제퍼슨호프는 얼마 안 되는 식료품과 물을 들었으며 루시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든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창문을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열고 검은 구름이 밤을 좀 더 어둡게 가릴 때를 기다려서 그들은 한 사람씩 창문을 통해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몸을 구부린 채 정원을 지나
생 울타리 그늘로 갔고 울타리를 따라 돌다가 옥수수밭으로 통하는 틈새로 갔다. 그곳에 거의 도달했을 때 제퍼슨이 두 사람을 갑자기 울타리 그늘로 잡아 끌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리도 내지 않고 떨면서 엎드려 있었다. 초원에서 훈련받은 덕분으로 제퍼슨 호프의 귀가 밝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들이 엎드리기가 무섭게 몇 야드 앞에서 올빼미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고 즉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소리에 응답하는 올빼미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그들이 향하고 있던 틈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서 다시 뻐꾸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한 번 냈고 어둠 속에서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다. 내일 밤 자정에 첫 번째 남자가 명령조로 말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드레버 형제에게 전할까요? 그렇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해. 9에서 7, 7에서 5. 다른 남자가 응답하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말은 어떤 암호와 그에 대한 응답 구호가 틀림없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제퍼슨 호프는 벌떡 일어서서 동행인들을 도와 틈새를 빠져나간 다음 루시가 힘이 붙이는 것 같았을 때 그녀를 반쯤 들다시피 해서 들판을 힘껏 달렸다. 빨리오 빨리.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보초선은 통과한 듯한데 모든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에 달렸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높은 길에 올라서자 진도는 빨라졌다. 한 번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은 들판에 몸을 숨겨 상대를 피할 수 있었다. 시내로 접어들기 직전에 제퍼슨은 산으로 향하는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섰다. 올려다보니 어둠 속에 험준한 산봉우리가 두 개 보였고 두 산 사이에 있는 협곡이 말들을 숨겨놓는 독수리 골짜기였다. 제퍼슨 호프는 틀림없는 직감으로 커다랗고 둥근 바위들 사이를 빠져나가 물이 말라버린 개울바닥을 지나서 바위들로 막힌 구석진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충실한 말들이 매인 채 있었다. 루시는 당나귀를 타고 페리어는 돈가방을 들고 말에 올라탄 뒤 제퍼슨 호프의 안내를 받아 위험하고 험악한 길로 들어섰다. 거친 자연에 익숙치 못한 사람에게 그 길은 상당히 힘든 길이었다. 한쪽에는 천피트는 됨직한 검고 험한 바위산이 솟아 있었는데 그 현무암 기둥의 표면은 마치 굳어버린 괴상한 동물의 늑골처럼 위험하게 보였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자갈과 깨진 바위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했다. 그 사이로 불규칙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의 어떤 곳은 너무 좁아 그들은 한 줄로 지나가야 했고 길이 너무 험해서 숙련된 사람만이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었다. 이 모든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무서운 독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망자들의 마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모르몬교의 관할 안에 있다는 증거를 곧 잡았다. 그들이 길의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에 왔을 때 루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위를 가리켰다. 길을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보초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똑똑히 보였다. 동시에 보초도 그들을 보고 군대식으로 누구냐고 물었다. 그 소리는 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렸다. 네바다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제퍼슨 호프는 말 안장에 매단 라이플 총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던지 보초가 총을 잡으며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누구 허가로 가는 거요? 보초가 물었다. 장로회의 허가를 받았소. 페리어가 대답했다. 모르몬교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기가 언급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은 장로회의였다. 9에서 7. 보초가 소리쳤다. 7에서 5. 호프는 정원에서 들은 응답 암호를 기억하고 즉시 대답했다. 통과하시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위 위에 보초가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길이 넓어져서 말이 달릴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보초가 총을 지팡이 삼아 몸을 기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으로 모르몬 교도들의 외곽 보초선을 통과했으니 앞으로는 자유롭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